저와 제 딸은 비밀리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미 해군 장교가 딸을 안고 의료용 산소통까지 숨긴 채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딸은 미국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선 단 30분 만에 수술 준비가 들어갔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건 미국보다 7년 앞선 기술입니다. 그 말에 미국 언론은 한미동맹 균열이라며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주한미군은 해당 장교에게 군사기밀 누설 혐의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 딸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에 아빠는 주저앉고 마는데요.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떻게 한미 외교 관계까지 흔들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미국에 퍼져 한미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군 분열을 응원하신다면 잘 왔다.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리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 해군 소속 공정장교로 일하고 있죠. 한국계 미국인 2세대로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셨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한국어는 몇 마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고 한국은 어릴 적 한두 번 방문했던 기억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2월의 샌디에이고는 언제나처럼 따뜻했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2층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을 때 딸 애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3살 소녀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애비를 데리고 들어갔고 저와 아내는 대기실에 남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귀에 울렸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희귀한 척수 신경혈관 질환입니다. 매우 복잡한 케이스예요.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애비의 척수 내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엉켜 있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방치하면 전신 마비가 올 수 있고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수술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선 불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미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어요.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샌디에이고의 모든 병원에 연락했고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병원들도 찾아갔어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위험하다, 생존 확률이 너무 낮다. 어느 병원에서는 아이가 더 고통받기 전에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애비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했고 이틀 뒤엔 허리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됐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기계음만 울리는 방 안에서 애비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빠, 나 괜찮아질까? 어느 날 면회 시간에 애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죠. 3주가 지났을 때 부대 후배 의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병원 자료. 본문엔 짧은 문장만 있었죠. 형, 한국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비슷한 케이스 수술 성공했다는 논문 봤어요. 첨부 파일 확인해 보세요. 저는 논문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의학 논문이었고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거였어요. 애비와 유사한 척수신경혈관 질환 환자를 수술로 치료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 비교 영상, 환자의 회복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정말 가능한 걸까? 저는 곧바로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새벽 3시였지만 잠을 잘 수 없었죠. 애비의 의료 기록을 모두 첨부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설명까지 넣었습니다. 부모님께 부탁해서 급하게 번역한 거였어요.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영어로 된 이메일이었고 국제진료센터라는 부서에서 보낸 거였죠.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원하시면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을 때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비용은? 언어는? 무엇보다 애비가 비행을 견딜 수 있을까?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긴급 휴가를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리 대위, 그건 비공식적인 의료 행위야. 군에서 보장할 수 없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믿는 게 맞아. 하지만 여기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한국으로 간다는 건 군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규정이고 뭐고 딸이 먼저였어요. 마침 한진중공업과의 기술협력 일정이 잡혀 있었고 저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죠. 공식 출장으로 한국에 가서 애비를 데려가는 겁니다. 비공식적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애비를 이송할 수 있는 의료 전용 좌석을 알아봤고 인천공항 도착 후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구급차까지 예약했죠.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혹시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출발 전날 밤, 애비를 마지막으로 면회했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 응. 한국이라는 나라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곳이지. 거기 가면 나 나아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믿고 싶었어요. 응. 거기 가면 너 다시 뛸 수 있을 거야. 애비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선택이 옳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살리겠다고.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공항에서 애비를 휠체어에 태우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미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돌아올 수 있을까? 딸과 함께 다시 이곳에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딸의 생명을 걸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병원을 믿는 거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애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속삭였지만 그게 딸에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죠.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이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해달라고. 13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애비는 계속 신음했고 진통제도 점점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이 몇 번이나 와서 확인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아요. 아내가 애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착륙 후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해 둔 공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를 곧장 입국장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지나자마자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죠. 에드워드 리 씨 맞으십니까? 정장 입은 남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매우 정확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 박성훈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응급의학과 이재민 선생님이십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을 위해 나왔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애비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었습니다. 눈을 들여다보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했죠. 그리곤 무전기를 꺼내 빠르게 한국어로 뭔가 지시했어요. 저는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에 긴박함이 담겨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구급차가 정말로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고 응급구조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애비를 들것에 옮기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3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빽빽한 차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낯선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여기선 뭔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40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거대했어요. 미국의 대형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규모였죠.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내려지자마자 그들은 애비를 둘러쌌고 누군가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은 잠시 대기실로 가 계십시오. 곧 검사 결과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애비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아내는 제 옆에서 눈물을 닦았죠.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의자도 편했고 한쪽에는 커피 머신까지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미국에선 지금쯤 저녁일 텐데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박성훈 코디네이터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몇 가지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동의서와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서류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꼼꼼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죠. 저는 빠르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였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김진혁 교수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애비 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신 자료도 검토했고 방금 MRI와 혈관 조형 검사도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진혁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술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고난도입니다. 척수 내부 혈관 기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 손상 위험이 큽니다. 2주 정도 집중 관리하며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주요? 네. 환자분 상태가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수술 전에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애비의 척수 단면도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혈관 기형 부위였죠.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여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 다발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겠더군요. 그럼에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는 비슷한 케이스를 17건 수술했고 15건이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요? 한 건은 부분 마비가 남았고 한 건은 환자분이 수술 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 교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어요. 그게 오히려 신뢰가 갔죠. 하지만 애비 양은 아직 어립니다. 회복력이 성인보다 훨씬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선 아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 위험하다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누군가 딸을 살리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주 동안 애비 양을 잘 돌보겠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하십시오. 수술 후엔 보호자분들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애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 근처 호텔로 갔어요. 박 코디네이터가 예약해준 곳이었죠.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병원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여기 오길 잘한 걸까? 아니, 이미 왔으니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건 이곳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마셨을 때 서울의 아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지하철 입구로 사라졌죠. 모두 바빴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오전 10시부터였지만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시작했고 의사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모두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정확하고 조용했습니다. 10시가 되자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 애비 보호자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애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애비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응,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죠.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았습니다. 여기 괜찮아? 응. 간호사 언니가 친절해. 영어도 잘해. 애비가 말했을 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30대로 보인 여성이었고 이름표엔 최은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애비가 어젯밤 잘 잤어요. 진통제 효과도 좋고요. 오늘 오후에 김진혁 교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최은지 간호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발음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병원에서 해외 환자 케어 교육을 받았어요. 애비 담당은 제가 맡았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안심이 됐죠. 오후 2시쯤 김진혁 교수가 왔습니다. 그는 애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다리 감각 테스트를 했어요. 애비는 아직 허리 아래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통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건 아니에요. 김 교수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술 일정은 2주 뒤 금요일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할 겁니다. 애비 양의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물리 치료요?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네. 근육이 더 약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재활 치료사가 매일 와서 스트레칭과 전기 자극 치료를 할 겁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고 체계적이었어요. 미국에서 느꼈던 혼란과는 달랐죠. 여기선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애비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재활 치료사가 와서 다리를 천천히 움직였고 전기 자극을 주며 근육 반응을 확인했어요. 애비는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잘했어. 애비. 정말 잘했어. 저는 딸을 격려했습니다. 애비는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애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새벽 4시쯤 호텔 전화가 울렸어요. 최은지 간호사였습니다. 리 씨,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애비 상태가 급변했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진혁 교수도 와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혈관 기형 부위에서 미세 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지 간호사가 나왔어요. 안정됐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애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을 떴고 저를 봤죠. 아빠, 미안해. 애비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넌 잘하고 있어. 그날 이후 김진혁 교수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애비를 확인했습니다. 주말에도 왔어요. 저는 그게 놀라웠죠. 미국에선 주말에 담당 의사를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면회가 끝난 후 김 교수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했을 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애비는 제 환자니까요. 주말에도 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환자가 불안정하면 와야죠. 그게 의사 일입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딸을 살리려 하고 있다는 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저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수술 이틀 전 병원 심리 상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이름은 정수연 상담사였어요. 보호자분들도 힘드실 텐데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은 척 하시는 게 보여요. 수술 전에 보호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환자도 안정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실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정 상담사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잘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을 강요하지도 않았죠. 한국에 오길 잘하셨어요. 여기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 상담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움직였죠.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저는 난간을 붙잡고 울었죠. 아무도 없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내일 수술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애비는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죠. 내일 보자. 다시 보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어요. 내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이곳에선 뭔가 다를 거라고, 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술 3일 전, 저는 호텔 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온 업무 메일 몇 통과 가족들의 안부 메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즉시 연락 요망. 발신자는 주한미군 사령부 인사처장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리 대위, 귀관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공식 출장 일정 외 개인적 의료 행위로 인한 체류는 군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일 내로 사령부로 연락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고한 걸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었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대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건 브라운 대령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제 딸이 수술을 받습니다. 사흘 뒤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비공식적이란 겁니다. 군에서 승인하지 않은 의료행위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그건 귀관의 개인적 판단입니다. 군은 책임질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귀국 조치를 취하십시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소리를 지를 순 없었어요. 대령님, 제 딸은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국하면 딸은 죽습니다. 리 대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제가 말했을 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리 대위, 이건 명령입니다. 일주일 내로 귀국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멍했죠. 직위 해제. 그럼 군 경력이 끝나는 겁니까? 20년을 바친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내가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부대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 아내는 얼어붙었습니다. 수건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수술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군대를 택할 것인가, 딸을 택할 것인가. 하지만 그건 질문조차 될 수 없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죠. 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브라운 대령이 아니라 법무실로 걸었어요. 군법무관과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리 대위,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비공식 의료행위로 인한 체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병원에서 받는 수술은 군 보험 적용도 안 되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적으로 휴가 신청을 하십시오. 개인 사유로요. 그리고 수술 후 귀국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직위 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란에는 가족 긴급 의료 사유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2주 내로 귀국하겠다고 명시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몰랐습니다. 애비가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틀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한미군 의무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리 대위, 나는 헨리 워커 대령입니다. 귀관의 딸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 대령님. 우리 군 병원에서도 검토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병원에서 하려는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에서도 성공률이 낮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여기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미군 장교의 자녀가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워커 대령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대령님, 제 딸은 미국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리 대위,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귀국해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호스피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을 포기하라는 소리였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전 여기 남겠습니다. 그럼 각오하십시오. 군에서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낯선 도시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진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군 측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고,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했죠.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말했어요. 리 씨, 저희는 정치와 무관하게 환자를 치료합니다. 애비는 제 환자고 전 그 아이를 살릴 겁니다. 미국 정부가 뭐라 하든 그건 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정치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죠.
그저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수술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은 애비 상태에만 집중합시다.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다음 날, 저는 부대에 최종 답변을 보냈습니다. 휴가 신청서와 함께 각서를 썼어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군과 정부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군 경력을 포기하는 문서였습니다. 서명을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바친 군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이메일을 보낸 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애비는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재활치료사가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애비는 이를 악물며 참고 있었죠. 아빠. 애비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땀범벅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힘들지? 응. 근데 괜찮아. 선생님이 이거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대. 딸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날 저녁, 아내와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메뉴판을 읽을 수 없었지만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추천해 주셨죠. 이거 먹어봐. 된장찌개. 몸에 좋아. 할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한 숟갈 떴을 때 따뜻함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셨겠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한국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평범한 밤이었지만 저에겐 특별했습니다. 이곳에서 딸이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내일 모레면 수술입니다. 두렵지만 믿기로 했어요. 이곳을, 이 사람들을, 그리고 딸의 생명력을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죠. 아내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혁 교수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 5명이 보였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리 씨, 잘 오셨습니다. 수술은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애비를 수술실로 이송할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하려 애썼죠. 애비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딸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나 무섭지 않아. 애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죠. 응, 넌 용감해. 정말 용감한 아이야. 수술 끝나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다시 뛸 수도 있을 거야. 애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죠. 다시 보자. 꼭 다시 보자. 응. 아빠, 나 금방 올게.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애비를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애비가 사라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죠. 우리는 대기실로 향했어요. 오전 8시 45분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봤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다른 보호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9시 정각,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죠. 시작됐구나.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고 3시간이 지났죠. 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죠. 4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직이라니. 얼마나 더 걸리는 걸까? 오후 1시가 지났을 때 김진혁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리 씨. 김 교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를 쳐다봤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마취 직전에 애비의 심장 수치가 급변했습니다. 부정맥이 나타났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어요. 지금 상태로는 전신 마취가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마취가 불가능? 그럼 수술을 못한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연기해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모릅니다. 며칠이 될 수도,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김 교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최악의 경우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비침습적 수술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 대신 부분 마취를 하고 최소 절개로 수술하는 거죠. 위험은 더 크지만 지금 상황에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리 씨, 이 방법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공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애비가 수술 중에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해주십시오. 김 교수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팀을 재구성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내는 울고 있었죠. 괜찮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는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이번엔 더 많은 의료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였어요. 오후 6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조롭다니.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 8시 김진혁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내도 저를 껴안고 울었죠. 김 교수는 우리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회복이 중요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애비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딸이 살았으니까요. 회복실로 들어갔을 때 애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가 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죠. 애비야, 아빠야. 속삭였습니다. 딸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느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였고, 감사였고, 희망이었죠. 밖에서 김진혁 교수가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리 씨,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애비가 이겨낸 겁니다. 김 교수는 피곤해 보였어요. 8시간 넘게 수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이제부터 회복 과정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네, 교수님.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복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에요.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 딸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애비가 깼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회복실로 뛰어갔습니다. 딸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저를 봤죠. 아빠, 응,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애비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딸이 돌아왔다는 걸. 한국에 온 게 맞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어요. 딸은 살아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수술 다음 날 애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어요. 저는 면회 시간마다 딸을 찾아갔죠. 매번 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다리 느낌이 와. 3일째 되던 날 애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조금. 간호사 언니가 만졌을 때 느껴졌어. 최은지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신호예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죠. 그날 오후 김진혁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애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리 반응 검사를 했어요. 발가락을 살짝 눌렀을 때 애비가 반응했죠. 아파요. 좋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건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저를 봤어요. 리 씨, 이제부터 진짜 회복입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될 겁니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상처가 아물어야 해요. 일주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딸이 살았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애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는 작은 소파도 있었죠. 저는 그 소파에서 잤습니다. 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집에 가서 쉬어. 애비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해. 너 옆에 있는 게 좋아. 애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았죠. 딸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 2명이 와서 애비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난 거였죠. 어지러워. 애비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 치료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괜찮아졌어. 그날부터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 근육을 자극하고 관절을 움직이고 균형 감각을 되찾는 훈련이었어요. 애비는 땀을 흘리며 참았죠. 울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주째 되던 날, 애비가 처음으로 발을 움직였습니다. 스스로요. 치료사가 지시했을 때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조금이었지만 확실했죠. 봤어요? 봤죠? 애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잘했어. 애비. 정말 잘했어. 치료사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은지 간호사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병실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진혁 교수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애비의 발을 확인하고 웃었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제가 말했을 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애비가 해낸 겁니다. 이 아이가 이겨낸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가 숨 쉬고 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애비가 발을 움직였어요. 정말이냐?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에드워드, 한국에 가길 잘했구나. 내가 옳았어. 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애비를 살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하늘엔 별이 잘 안 보인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보였죠. 작지만 분명한 별들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애비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 섰습니다. 2명의 치료사가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고 저는 앞에서 지켜봤어요. 할 수 있어. 애비. 천천히. 애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어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죠. 했어. 아빠. 했어. 애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어요. 치료사들도 박수를 쳤죠. 잘했어. 정말 정말 잘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잘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날 오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 5명이었어요. 그들은 애비에게 선물을 가져왔죠. 색연필, 스케치북, 인형, 책들이었습니다. 애비 양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20대 여성이었고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희가 만든 카드예요. 병원 다른 환자분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카드를 열었을 때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응원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지만 영어 번역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응원합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딸을 위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간 뒤 애비는 카드를 계속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착해. 응, 그렇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딸에게 생명만 준 게 아니었어요. 희망과 사랑도 함께 준 거였죠. 한 달째 되던 날, 김진혁 교수가 큰 발표를 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애비는 이제 기본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집에서도 재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2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딸이 정말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교수님,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리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감사는 수술 끝나고 하기로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애비는 앞으로도 계속 재활해야 해요.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고 따뜻했어요. 리 씨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딸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애비는 행복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김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어 주었죠. 그날 밤 저는 애비에게 말했습니다. 2주 후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정말? 아빠, 정말? 응, 정말이야. 애비는 울며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내도 옆에서 울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죠. 퇴원까지 남은 2주 동안 애비의 재활 치료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9시 재활 치료실에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계단 오르기, 균형 잡기, 걷기 속도 높이기. 애비는 매번 한계까지 밀어붙였어요.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치료사가 물었을 때 애비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딸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애비가 계단을 혼자 올랐습니다. 보조 없이요. 10개의 계단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갔죠.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치료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애비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빠, 봤어? 응, 봤어. 자랑스러워. 그날 오후, 저는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환자 후기 게시판에 올릴 글이었죠. 영어로 썼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리입니다. 미국에서 온 아버지입니다. 제 딸 애비는 희귀한 척수질환으로 미국 병원 3곳에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서 살아났습니다. 김진혁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 최은지 간호사님, 재활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제 딸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 의료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제 딸은 곧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다 쓰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읽힐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틀 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병원 공식 블로그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고 했죠. 뭐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박성훈 코디네이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몇 개를 읽어줬어요. 애비 양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한국 의료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미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한 줄 한 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딸을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박 코디네이터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정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그렇죠. 애비 양 같은 어린 환자가 고생하는 걸 보면 남일 같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그 단어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김진혁 교수가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애비의 다리 근력, 감각,
균형 감각을 모두 테스트했죠. 합격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미국 가서도 재활 치료를 계속하세요. 6개월 정도 하면 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달린다고요? 네. 애비의 회복 속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강해요. 김 교수는 애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애비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저 한국어 배울래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꼭 다시 와. 그때는 환자로 말고 관광객으로 오렴. 김 교수도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퇴원 전날 병원에서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애비를 위한 자리였죠. 애비 양, 축하합니다. 정말 잘 싸웠어요. 최은지 간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애비는 꽃을 받고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근데 울면 안 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최 간호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눈시울을 붉혔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애비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고. 이 사람들을, 이 따뜻함을 평생 기억하자고. 환송회가 끝나고 저는 김진혁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리 씨, 전 그저 의사로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애비가 이겨낸 거예요. 아닙니다.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린 여기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말했어요. 리 씨, 의료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는 그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 마음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리 씨의 아버지로서의 마음도요. 딸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애비를 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살아있는 나라네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애비, 꼭 다시 보자. 김 교수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퇴원 당일 아침, 애비는 스스로 걸어서 병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휠체어 없이요. 조금 느렸지만 확실하게 걸었죠. 의료진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애비는 돌아서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배운 거였죠.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땅이 보였어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빠, 나 여기 또 올 거야. 애비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꼭 다시 오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은 따뜻했어요. 생명이 흐르고 있었죠. 비행기는 이륙했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딸을 살린 나라, 희망을 준 사람들, 그 모든 게 가슴에 새겨졌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떠나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애비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애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죠. 애비야, 우리 애비.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애비가 말하며 몇 걸음 걸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확실하게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우셨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예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죠. 한국에서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부대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브라운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리 대위, 딸은 괜찮은가? 네, 대령님. 수술 성공했고 지금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군. 솔직히 우려했네. 한국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했을 때 말이야. 대령님의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완벽했습니다. 브라운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직위 해제 검토는 취소됐네. 대신 공식 휴가로 처리했어.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대사관에서요? 자네 이야기가 알려졌나 봐. 대사관 측에서 관심을 보이더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관심일까요? 일주일 후 정말로 주한미 대사관에서 공식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어요.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사연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과 미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은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한 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출장이었어요. 미 해군 대표 자격이었죠. 애비와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감사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강당에 의료진과 언론이 모였어요. 주한미 대사가 직접 참석했죠. 김진혁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어요. 최은지 간호사와 재활치료팀도 함께 상을 받았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김 교수가 말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죠.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온 에드워드 리입니다. 제 딸 애비는 미국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의료 관광국이 아닙니다. 의료 선진국입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한국은 제 딸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애비가 단상으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죠. 저도 한국 고마워요.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줘서요. 애비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운 거였어요.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군의학교에서 서울 아산병원과 의료 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희귀 질환 공동 연구와 의료진 교류가 목적이었죠. 리 대위의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됐으니까요. 군의학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의 치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죠. 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진혁 교수와 미 해군 군의학교 교장이 악수를 나눴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이제 시작입니다. 양국이 함께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되길 바랐어요. 마지막 날,
저는 김진혁 교수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교수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리 씨 덕분에 저희 병원도 유명해졌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다 하신 거죠.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리 씨가 딸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용기. 그게 애비를 살렸어요. 의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가족의 사랑에서 나오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교수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의사가 되셨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말했어요. 어릴 적에 동생을 잃었습니다. 병으로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애비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네. 저는 제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웅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애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의사 될래. 정말? 응. 김 교수님처럼. 사람들 살리는 의사.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딸의 생명을 살렸고 제게 희망을 줬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애비는 창가에 앉아 한국을 보고 있었죠. 아빠, 우리 꼭 다시 올 거지?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절대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그곳을, 그 사람들을 기억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미 해군 공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했죠. 대위님, 한국 의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내 딸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 거실에서 애비와 함께 한국 사진들을 봤습니다. 병원 사진, 의료진과 찍은 사진, 서울 거리 사진들이었어요. 아빠, 이거 액자에 넣어놔. 애비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김진혁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몇 달 뒤, 애비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뛰어놀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했던 그 미래가 현실이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애비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감사하다는 게 뭐야? 누군가 너를 도와줬을 때 느끼는 마음이지. 그럼 나 한국한테 엄청 감사한 거네? 그렇지. 우리 모두 그래. 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숙제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가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지금도 가끔 김진혁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냅니다. 애비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안부를 여쭤요. 교수님은 항상 답장을 주시죠.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로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제 딸이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땅이죠. 그곳의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게 생명과 희망을 준 은인들입니다.
언젠가 애비가 다 자라면 함께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아난 곳이라고. 여기 사람들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